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9월 16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가 이렇게 시작이 됐네요. 특히 이번 주는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라서 아마 굉장히 길게 좀 느껴지실 거예요. 올해 좀 추석 연휴가 좀 짧았죠. 좀 짧은 데다가 이렇게 살짝 주가 이렇게 좀 걸쳐 있으면 좋은데 주말에 이렇게 딱 끝나서 이제 올해 이번 주 이제 월화수목금 딱 5일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직장인분들 컨디션 조절 잘 하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다른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잘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뭐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자, 오늘 데일리 뉴스 직장인 카테고리부터 한번 볼게요. 자, 법 시행 2달, 직장 내 괴롭힘, 고발 방지하거나 불이익 주거나. 그러니까 이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있죠. 어, 이제 시행 2달 됐는데 그냥 이거 고발 방지하거나 불이익, 오히려 불이익을 주거나. 어, 뭐 이게 법 시행한다고 바로 되겠어요, 그죠? 이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데 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방향은 이제 정해졌어요. 방향은 이제 이 방향으로 빨리 가느냐, 느리게 가느냐, 그 차이만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되겠죠. 자, 뭐 신동엽 대 김상중 직장인 흡연 시간 조사해봤더니 1년에 최대 한 달치 월급은 담배 피우면서 수령하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피면서 담배만 피우겠어요? 중간에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그런 어떤 업무 외 시간으로 버려지는 시간들이 1년에 거의 한 달 정도는 되더라. 근데 뭐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하루 종일 이렇게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8시간 근무하잖아요. 식사하는 시간 빼고 8시간 100% 업무에 집중한다. 그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댓글 주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중간에 뭐 웹서핑도 하고 수다도 떨고 차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런데 이제 담배 피는 걸로 이제 좀 얘기한 것 같아요. 자, 뭐 꿈 이루는 직장인들, 못다 이룬 꿈 이루는 직장인들, 어, 오늘 직장에서 또 당하셨나요? 퇴근길에 잠깐 들리세요. 아까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 그거고 쭉 보니까 이제 좀 그런 내용들이 좀 많네요. 명절 직후라서 이제 쉬지 못하는 명절 이런 거 있었고, 오케이. 직장인들은 키워드 요 정도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유튜브 볼게요. 유튜브. 세계 지식 포럼이라고 있는데 매일경제에서 진행하는 어떤 1년에 한 번씩 하는 되게 아주 큰 행사예요. 세계 지식 포럼. 그래서 말 그대로 글로벌 수준에서 진행하는 그런 건데 이때 주목받는 연사에 유튜브 창업자 그리고 방막내 할머니 온라인 플랫폼 성공 비결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가 이제 이 세계 지식 포럼에도 나오고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에 반해서 이제 문제도 많이 있죠. 유튜브야 너 어디까지가 진실이니 미디어전 이제 그래서 가짜 뉴스가 워낙 판을 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제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제재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표현은 좀 맞지 않지. 좀 뭔가 스스로의 어떤 자정 기능 그리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쪽에서 이제 좀 뭔가 가이드 이런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렵죠. 이 오픈 플랫폼이다 보니까 누구나 다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택은 본인 몫인 거죠.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저도 이제 부동산 쪽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집값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는 이제 제가 언급하는 편은 아닌데 주로 이제 저는 기사 베이스로 설명드리고 있긴 하는데 이제 유튜브를 보면 이제 집값 상승론자가 있고 이제 집값 하락론자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어, 구독과 조회수, 좋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 하락론자가 훨씬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집값이 떨어졌으면 하는 거에 대한 바램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왜냐하면 잠깐 들어봤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약간
좀 논리가 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상승론자 중에서도. 근데 어찌됐든 그게 상승론자든 하락론자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가짜 뉴스처럼 너무 약간 일방적으로 가는 뉴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본인 선택이다. 본인 선택이고,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능력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게. 그렇지만 없는 말을 지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거를 좀 가려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동산 기사 읽어드리는 거, 해석해드리는 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천안시 우리도 유튜브 활용하자. 자, 이제 가장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움직임이 늦다고 해야 되나? 보수적이라고 해야 되나? 하는 거 공무원 지자체에도 드디어 유튜브 활용하자고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갔다는 거는 이제 거의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실 분들은 빨리 하셔야 됩니다. 네. 확실히 아침에 녹음을 하면, 목이 많이 잠겨요. 그렇지만, 제가 이번 주부터는 이제 뉴스를 시간을 좀 정해놓아서 저녁에 계속해서 일관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시 뉴스 아니면 9시 뉴스로 올려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이제 도티에 대한 기사가 좀 많이 나왔어. 오늘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그 크리에이터인데 구독자 수가 250만 명. 영상 하나당 거의 800만 원 정도 수입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 밑에 도티 뉴스 또 나와 있고요. 홍석천 씨도 유튜브 가짜뉴스 때문에 명예훼손 고소해야 되는지 정말 분노하고 있다. 이런 게 있고, 동영상 한평당 수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에 나왔던 어떤 그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출연해가지고 화제가 됐나봐요. 도티 이분이. 가지고 이제 좀 기사가 좀 나왔어요. 자, 한 달 최대 수입 6,300만원. 제2의 박막래 씨를 꿈꾸는 시니어들이 누구냐. 이거 기사 잠깐 볼게요. 자, 요건데요. 자, 한 달 최대 수입 6,300만원이다. 제2의 박막래를 꿈꾸는 시니어들. 자, 구독자 수 100만 명을 보유한 박막래 할머니는 한국의 대표 시니어 유튜브로 꼽힌다. 이분의 책 박막래 이대로 죽을 수 없다에 따르면 할머니는 농부의 막내딸로 태어나 여자라고 글도 못 배우고 40년간 작은 식당을 운영했다. 이거 되게 두 줄로 간단히 끝나는데요. 저 지금 읽으면서 약간 소름 돋았거든요. 왜? 이 책을 서점에서 그냥 우연히 그냥 잠깐 들어서 읽었는데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너무 이분의 삶이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책을 보는데 막 계속 눈물이 나오는. 아, 옆에 어떤 아줌마 계속 쳐다봤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내가 도저히 이거는 거기서 서서 못 읽게 있어서 그냥 사가지고 왔는데 재밌었어요. 재밌게 봤어요. 저는 뒤에 유튜브 이야기하는 것보다 앞에 그 내용이 더 와닿았어요. 그 부분이 좀 더 지면 할애가 더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구글 CEO와 만나고 세계적 유명 인사가 됐죠. 와, 진짜 드라마틱해요, 진짜. 그래서 수입을 추정해보면 최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90에서 6,3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튜브 구독층 연령이 높아지면서 제2의 방망이를 꿈꾸는 시니어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시니어 모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연숙 님이네요. 시니어 모델 박연숙 씨는 님은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최근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런 거. 요게 이제 그 오링이거든요. 오링. 그래서 요 링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조명이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가운데다가 그 스마트폰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돼요. 그러면 이게 바로 여기를 정면으로 보면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나오니까 얼굴이 더 예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뷰티 하시는 분들이 이 조명을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제가 찍으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직방 찍으면서 한번 이런 비슷한 거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여기를 계속 보다가 시선을 다른 데 보잖아요. 그럼 이게 잔상이 남아요. 눈이 좀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세요.
자, 중고등학교 음악교사로 32년을 근무하신 박연숙 씨는 퇴직 후 계속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유튜브다. 저는 이렇게 뭔가 계속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이런 삶을 저는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선생님으로 불리다가 그냥 아줌마가 된 것 같았다. 퇴직을 하고 나니. 그러던 찰나에 아끼던 후배의 제안으로 시니어 모델을 준비하게 됐다. 그래서 2017년 시니어 모델 부문 신인상을 받으면서 주위의 반응도 달라졌다는 거죠. 아, 와이프도 뭐 내년에 무슨 주부 모델 그런 거 도전한다고 하는데 도전하는 건 좋은 겁니다. 네. 그는 처음에 모델한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이 시큰둥했는데 이제는 지지해주는 이들이 더 많다. 항상 처음에 이렇죠. 처음에는 다들 시큰둥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뭔가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나처럼 은퇴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모르는 시니어들 위해 유튜버를 꿈꾸게 됐다.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봐요. 실제 이거를 수요는 되게 많은데 공급, 이렇게 직접 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시니어분들, 우리 지난번에 기사에서도 얼마 전에 봤는데, 그, 데이터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50대, 60대가. 그중 대부분이 유튜브거든요. 저희 장모님도 뭐 하시다가, 뭐 이거 라인 댄스 그런 거 본다고 막 해달라고 막 하세요. 그렇듯 이렇게 유튜브에 관심이 많은데, 그분들만을 위해서 뭔가 제공하는 컨텐츠가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니까 이럴 때는 공급입자가 되시면은 또 다른 좋은 기회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를 위해 한국 SNS 인재개발원에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자격증을 취득했고 모델 지도자 자격증도 땄다. 시니어 모델 도전 방법이나 워킹 방법을 전수하고 자신의 수업을 들은 참가자를 위한 영상을 만들어 올릴 예정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모델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전수해주면은 좋다는 거죠. 좋네요. 자, 그래서 관련된 자격증을 따는 것도 방법인데 그게 이제 메인이 되면 안 되고요. 여기 보시면 자, 유튜브 영상에 쌓여 내 삶의 자산이 되어간다는 게 좋다. 아, 이게 제가 처음에 블로그를 시작했을 때의 느낌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블로그를 제가 시작을 왜 했냐면은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좋았지만 이 블로그를 하나 보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제 자식한테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유튜브 영상에 쌓여서 내 삶의 자산이 되어간다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하나 계속 올려가지고 이게 쌓이면은 이 스스로가 어떤 제 인생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작은 영향력이지만 내가 할 수 있으면 너도 할 수 있다는 걸 유튜브로 전달하고 싶다. 그렇죠. 시작은 항상 작게 하는 거예요.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어.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뭐 경기도 일자리 재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렇게 교육과정을 늘리고 있으니까 한번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이렇게 지원해 보시면은 저는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50 플러스 유튜버 스쿨 뭐 이런 거 나오고 전남 장성구는 7월 한 달 동안 도전 시니어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또 하겠죠. 7월 달 끝났으니까.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잘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직접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유튜브에 올리는 수업 내내 재미있다는 반응이 흘러나오고 미술 전공 대학교 강사였다는 송모 씨는 여전히 작가로서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유튜브는 아이 키우면서도 밤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매력적이다. 그렇죠.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내가 조금 일찍 일어나거나 좀 늦게 자면 돼요. 오프라인에서 예술 활동을 시작하기 전 씨앗 같은 일이 될 것 같아 관심 있게 수업을 듣고 있다. 그렇죠. 본인이 정말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면은 이걸 가지고 정말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영상으로 올릴 수 있어요. 저는 되게 좋다고 봐요. 다만 전문가는 처음부터 박막내 할머니처럼 높은 수익을 올리려고 도전하는 것은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렇죠. 이거 저도 지금 아침마다 뉴스 올리는 거 지금 63일, 64일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 했다고 해서 제 수입이 막 크게 늘어나고 그런 거 없어요. 나중에 제가 한번 수익 그 공개는 한번 해드릴 건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어제 보니까 구독자 4,000명 됐더라고요. 아, 그런 거 보면 되게 뿌듯하고 좋은데, 좀 있으면 5,000명 되고 10,000명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여 나가는 거지, 이걸 가지고 단숨에 어떤 높은 수익을 벌겠다, 그거는 좀 무리예요. 그래서 취미나 여가를 즐기기 위해 유튜브에 도전하는 건 적극적으로 추천하지만, 처음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시작한다면 조급함에 의욕 상실을 부를 수 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금 쪽 기사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양도소득세를 봤더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 연도별 기억해야 될 양도소득세, 그리고 급증하던 서울주택 증여 올 들어 감소, 작년 대비 25% 줄었다. 요 두 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증하던 서울주택 증여가 올 들어 감소했고 작년 대비 25% 줄었다고 하는데, 작년이 일단 너무 많아서 작년 대비 이제 줄은 것처럼 보였다는 거지, 전반적으로는 저는 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왜 줄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다주택자 대출 강화 등 규제로 절세수단 부담부 증여가 어려워졌고, 중간에 뭔가 대출을 끼고 뭘 해줘야 되는데 그게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고, 상반기 집값 약세로 매수세 감소도 영향이다. 반면 경기도, 그리고 대대광, 대구, 대전, 광주 이쪽은 증여가 늘었다. 그러니까 증여는요, 이것도 지난번 기사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배우자나 자식들한테 증여를 많이 하잖아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증여 잘 안 하잖아요. 저한테 증여하실 분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연락 주십시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트 뿅뿅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래도 믿을 게 배우자와 뭐 직계, 뭐 존속, 직계, 비속 이렇게 이쪽이지, 먼 친척 안 주잖아요. 보통 그래서 우리 추석 명절 때 막 더 싸우고 막 그러는데,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그렇게 배우자나 자녀한테 증여를 하면 제가 최소 5년은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그러면은 증여 효과가 좀 사라져요. 그래서 5년은 가져가야 되는데, 5년을 내가 가져갈 수 있다는 어떤 확신? 뭐가 있을까? 5년 후에는 어느 정도 집값이 오를 거다. 그리고 올라야 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약간 상승기인 지역에서 증여가 더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당연히 여기 대대광은 늘었는데 전반적으로는 좀 줄었다는 거죠. 자, 봅시다. 코가 좀 막혀요. 미안해요. 자, 지난해까지 급증하던 주택 증여가 올해 들어 다소 줄어드는 분위기다. 최근 증여 열풍을 주도했던 서울 강남의 증여가 급감했다. 자, 올해 1, 7월의 주택 증여 건수는 총 1만 1,23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1만 5,063건 대비 25.4% 감소했는데, 이거를 그 전년도하고 비교하면은, 전전년도하고 비교하면은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닐 거예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자, 같은 기간 경기도와 인천이 각각 16.4, 26.0% 증가하고, 근데 경기도는 너무 범위가 넓죠. 경기도 다시 시 단위로 쪼개야 돼요. 뭐 성남, 용인, 뭐 화성 이런 식으로 쪼개야지. 증가하고, 대구, 대전, 광주, 즉 대대광 지역의 증여가 늘어난 것과 비교해 다른 양상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본다니까요. 서울은 이미 작년이 피크였고 올해 이제 살짝 주춤한 거고, 그 뒤에 따라서 오르고 있는 경기도 일부 지역하고 인천 지역, 그리고 대대광이 올해 이제 피크를 찍고 있으니까 이렇게 간다, 이런 거죠. 근데 내년 되면 또 이거 나올 거예요. 대대광 증여 뭐 급감, 뭐 이제 지방 드디어 뭐 이제 집값 상승 꺾이나, 이런 기사 나올 거예요. 뻔해요 이게. 사이클은 계속 순환하니까. 올해 7월까지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 불과 1.8% 줄어든 것과 비교해도 서울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정점을 찍었다는 거지 뭐. 그 내용이 이제 밑에 쭉 나와 있고요.
가장 많이 준 데는 영등포구네. 이 말은 작년에 영등포구가 제일 많았다는 거지. 자, 주택 등 부동산 증여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했다는 거죠. 작년까지 3년 연속. 특히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지역에서 증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거다. 그리고 이걸 팔아서 내가 차익 실현해도 되는데 양도세 중과 때문에 팔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 지난해 분양한 강남구 개포동 DH자이처럼 분양가가 낮아 시세 차익이 큰 신규 분양 아파트에서는 추후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당첨자 이름을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는 무더기 증여가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니까 단독 명의에서 청약이 이게 됐는데, 근데 그거를 나중에 어차피 양도세를 줄려면 공동 명의가 좋으니까 공동 명의를 하면서 워낙 집값이 높으니까 부부라 하더라도 6억이 넘어버리잖아요. 50% 지분이. 그러면 그에 대해서 증여가 나온다. 이런 거. 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9.13 등 정부 규제로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 집값이 하락해서 예년에 비해 매수세가 좀 위축된 영향도 크다. 자, 이에 대해 김종필 세무사는 집값이 오르면 증여세 부담도 커지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부담 때문에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집값 상승기에 증여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최근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면서 증여 등 세금 상당히 늘고 있는데 증여 건수가 작년 수준을 넘어설지는 지켜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사를 통해 뭘 배울 수가 있냐면, 증여가 증가하면 해당 지역의 집값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무조건 100% 오르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증여를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최소 5년 정도는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를 다들 예측하고 있다. 그래서 집값 상승기에 증여가 많이 일어난다. 요 정도를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뜨고 있는 대대광 증여 건수가 그렇게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대대광도 그게 얘가 정점이 꺾이고 시간이 지나면은 증여 건수도 줄어들 거다. 그게 아마 내년 정도 되지 않겠냐. 그건 한번 이제 보자고요. 오케이. 자, 요 정도 봤고요. 자, 두 번째 기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 연도별 기억해야 할 양도소득세법. 오케이. 신한은행과 함께하는 자산관리 원포인트 레슨. 좋아요. 이런 원포인트 레슨 좋아요. 자, 이거는 우리 많이 봤던 거예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연도별로 좀 뭔가 차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건데, 자, 8회 대책 이후 양도세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최근 3년간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증여 여기 또 나오죠. 문의가 잇따른 이유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거. 1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세가 거의 없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비과세 내용 중 내년부터 바뀌는 게 있기 때문에 1주택자도 양도세를 많이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미리미리 알고 대비해야 된다. 왜? 내년 되면 이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자, 2020년 1월 1일 이후 바뀌는 건 뭐예요? 1주택자가 고가주택, 이때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때는 실거래가고 어떨 때는 공시가격이잖아요. 양도세가 실거래가고요. 나머지 다 공시가격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양도세가 실거래가다. 그래서 1주택자가 고가주택을 팔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9억 원을 추억하는 경우라면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해야 된다. 자, 그런데 적용되는 거 내년이에요, 내년. 자, 예컨대 5억 원에 구입해서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내년 이후에 15억 원에 판다면 양도 차익은 10억 원. 그래서 이 10억 원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를 적용해서 8억 원을 차감한 뒤에 2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담해야 되는데, 물론 2억 원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는 건 아니고 양도가액인 15억 원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비율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담하면 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약간 멈칫했잖아요. 그러니까 9억 원, 자, 이게 지금
양도가가 얼마야, 지금? 자, 봅시다. 15억 원에 팔았죠. 15억 원에 이렇게 팔면은, 이 15에서 취득가가 5억 원이잖아요. 그럼 양도차익이 10억인데, 이 양도차익 10억 전체에 대해서 세금 안 매겨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9억 초과분, 그러니까 9억 초과분이 6억이잖아요, 6억. 그러니까 전체 매가 15에서 9억 초과한 6억, 15분의 6에 대해서만큼 세금이 나오는데, 그 세금에 대해서도 또 최대 80% 장특공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담이 확 준다. 그 말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결국 2억 원 중에 40%인 8천만 원에서 기본공제를 차감하고 양도세 적용하면 대략 1,500만 원 양도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양도차익이 무려 10억인데 1,500만 원밖에 양도세가 안 나온다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원래는 양도세가 한 푼도 안 나와야 돼. 1주택 비과세니까. 그런데 야 9억 넘는 고가주택이니까 좀 세금 좀 내라. 근데 내가 장특공 해줄게. 80%까지 해서 1,500으로 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저 기준이 되는 실거래가 9억 원이 도대체 이게 언제적 건데 왜 아직도 안 바뀌냐는 거죠. 서울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거는 뭐 벌써 지금 많이 올랐고 이 9억은 기준은 정말 10년도 넘었는데 지금. 자, 하지만 내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 장특공 80%가 최대 80%가 아니라 30%로 줄어들어 버려요. 1년에 2%씩. 그러니까 1년 8%씩 받을 수 있는 게 1년 2%씩으로 확 줄어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세부담이 엄청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1,500만 원 세금이 9,500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9,500만 원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주택자인데 내가 비과세 대상인데 얘가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이다. 그러면은 내년 이후에 판다 그러면은 총 보유 기간 중에서 2년 이상 거주했는지를 반드시 따져야 돼. 그거 반드시 따지고 접근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힘들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자, 이거는 2020년에 벌어지는 일이고요. 자, 2021년 이때 벌어지는 일은 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마지막 주택이 된 기간이 2년이 지났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만약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현행세법에서는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한 후에 마지막 1주택이 남으면은 그 1주택이 된 상태에서는 언제 그 1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만 따져가지고 비과세를 해주는데 그렇지 않아요. 21년 이후에 팔 때는 마지막이 된 1주택 상태에서 언제 1주택이 되는지 그 순간을 따지고요. 그때부터 다시 2년 보유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이상한 셈법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0년에 바뀌는 거, 2021년에 바뀌는 거, 그리고 2022년에 바뀌는 걸 또 하나 볼 거예요. 자, 2022년 이후 주택을 팔 때는 해당 주택이 단독주택이거나 고가 상가주택인 경우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9억이 넘는 고가주택, 상가주택, 겸용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면적, 상가 면적 그냥 무조건 분리해가지고 주택은 주택, 상가, 상가.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 받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주택 부분만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고 상가 부분은 무조건 다 과세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 또 앞서서 주택 부분만 또 비과세를 받을 때 얘가 또 고가주택에 해당되면은 2년 거주해야 장특공 80%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중복되는 거예요, 이게. 다 계산하고 이렇게 세법 개정하는 거죠. 새로운 세상이 나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 이 일가구 1주택 비과세가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내가 주택수가 많다고 해도 결국에는 양도차익이 작은 것부터 양도차익이 작은 것부터 먼저 터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차익이 큰 거를 마지막 1주택 남겨가지고 어떻게든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가장 많은 가격 상승이 있었던 한 채, 즉 양도차익이 가장 커서 양도세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의 안 낼 수 있었기 때문인데 2017년부터 이때 발표한 세법까지로 양도세 관련 중요 변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에 바뀌는 거, 2021년에 바뀌는 거, 2022년에 바뀌는 거 다 다르다.
그래서 시리즈 연도별로 쭉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직방 칼럼에 비슷한 거 이제 직방 팁에 하나 비슷한 거 나오는데 하나 더 22년까지 해서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좋아요. 자, 여기까지인데요. 원래는 제가 이렇게 항상 기사 이제 3개 정도만 이제 하는 걸로 했는데, 어제 제 블로그가 보통 일 방문자 수가 한 4천에서 5천 정도 되는데, 어제 한 2만 가까이 찍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오늘부터 이제 안심 대출 그거 나오잖아요. 그게 갑자기 어디서 얻어 걸렸는지, 걔 포스팅 하나가 막 거의 한 만 얼마가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여기에 이제 안심대출 관련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안심대출 관련된 내용 잠깐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다시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제가 그 전에 기사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심대출 관련된 내용은 사실 제 유튜브를 보면 나오죠, 바로.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거 나오죠. 정부 안심대출 무조건 갈아타자. 요거 나오죠. 데일리 뉴스 52번에 있네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는데 또 이제 궁금한 게 많이 있으셔서 죄송합니다. 이게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 말씀드릴 건데,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거든요. 주택수 이거. 자, 여기는 대출이에요. 대출. 지금 제가 한 10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 대출 기준을 가지고 세법에 적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제가 진짜 못 살겠어, 진짜. 주택수 산정할 때, 자, 지방 노후, 그리고 소형 단독주택은 뺀다라고 했더니, 이걸 똑같이 세법에 적용해가지고, 지방 노후주택이 있는데 주택수 빠지는 거 아닙니까? 막 그래요, 막 혼자. 이러다 진짜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렇기 때문에, 세법은 세법 기준에서 따지셔야 되고, 대출은 대출 기준으로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출은 대출 상담사, 아니면 금융기관 가서 문의하셔서 이게 돌려보셔야 되는 거고요. 세금은 관할 세무서라든지 세무사 사무실 가서 상담 받으셔야죠. 그렇죠. 짬뽕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대출이다. 대출에 대한 걸 볼 텐데, 자, 부부 합산 1주택자만 신청 가능하고, 분양권 지분은 보유주택으로 산정하고, 세법도 세법이지만 이 대출은 이 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준, 법보다 더 하위에 해당되는 기준을 가지고 막 이렇게 정책 목적상 하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금방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법이라는 거는 쉽게 못 바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법은 한두 번 딱 정해놓으면은 그 해당 기준으로 쭉 가야 돼. 근데 대출은 그러지 않으니까 막 마음대로 해요. 막 그냥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자, 1주택자인데 야, 부부 합산으로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야, 분양권 주택으로 보유주택 산정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세법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야, 지분도 그냥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세법은 분양권 안 들어가잖아요, 주택수에. 지분은 들어가지만 이게 막 난리도 아니지. 자,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대환 불가. 복합 건축물은 주택 비율 50% 이상 돼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링크 드릴 테니까 한번 좀 읽어보세요. 아셨죠? 근데 좀 막 느낌이,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 것 같아서. 에이, 좀만 보자. 그러면. 자, 정부가, 근데 이게 기준이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하셔야 돼요. 자, 정부가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대출 공급 대상 선정할 때 지방의 노후 그리고 소형 단독주택은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면적이 50% 넘지 못하는 복합 건축물은 안심대출 대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대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대환하겠다 하신 분들은 안 돼요. 자, 그래서 15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세부 기준을 확정해 16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어제 확정했네. 자, 정부가 안심대출을 서민형이라고 규정한 만큼 당연히 미혼인 경우에는 본인이고 부부 기준이 되겠죠. 부부 기준 1주택자, 그래서 부부 합산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법이랑 동일하죠. 자, 이때 지방 잘 보세요.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단독주택, 그리고 85 이하의 단독주택, 그리고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은 보유주택에서 보지 않기로 했다. 대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즉 도시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방에도 소형이거나 노후한 단독주택을 가진 사람은 지방주택의 예외를 적용해서 1주택자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는 지방에 보유하고 있거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등은 통상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자, 이래서 우리는 어떤 기회가 있다는 거다? 그래서 대대광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이제 투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도시라도 전용 20제곱 이하의 주택. 와, 이거는 있으세요? 거의 없을 텐데. 저도 제일 작은 게 전용 40짜리인데. 그리고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됐지만 사람이 살지 않고 창고 등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그러니까 이제 실제 어떻게 용도로 하느냐 그러겠죠. 그리고 무허가 건물. 이야, 무허가가 이럴 때 도움이 될 줄이야. 그리고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도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오케이. 있으면 보세요. 자, 반면 분양권, 입주권이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주택수에 포함한다. 이게 이제 세법하고 다른 거죠. 뭐 분양권은 주택수 안 들어가요, 세법은. 근데 얘는 그냥 넣어버리잖아요. 현재 아파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현재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에 더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갖고 있으면 2주택자이므로 안심대출 대상에서 배제된다. 그래서 대출 상담사 상담 받으세요. 자,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 건물 면적에서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2분의 1 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은 공부상 주택이 아니므로 이를 담보로 받은 대출은 안심대출로 전환할 수 없다. 공부상 주택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을 의미한다. 자, 대환대출 대상은 올해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또는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이고 고정금리 받은 사람은 안 돼요. 그리고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대환 대상이 아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 기업한도 대출도 대환 대상이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시고 부부 합산 연소득 8,500 이하, 미혼인 경우는 본인 소득 기준, 그리고 본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7년이야?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1억까지는 안심대출 신청 대상이 된다. 대출 승인일로부터 주택가격 평가금액 9억 원 이하인 주택만 신청할 수 있고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신청 대상이고 금융질서 문란자나 기존에 안 좋았던 사람들, 그래서 신용관리 잘해야 돼요. 신용회복 지원자 등 신용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고,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안심대출 받고 나중에 주택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거 점검 들어가서 토해내야 돼요. 그 질문을 왜 이렇게 블로그에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원래는 3개만 하려고 했는데 하나를 더 받고 오늘 데일리 뉴스의 메인은 요걸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오늘 한번 뉴스 한번 정리합시다. 자, 유튜브 이거였죠? 이거 시니어 도전 증가. 하지만 자,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기에 저는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이 시니어층 대상으로. 단 취미로 시작. 처음부터 수익 목적이라면 지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유튜브는 이렇게 시니어들이 도전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자, 수요가 많고, 공급은 적기에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자, 두 번째. 서울주택 증여 감소세. 작년이 정점이라서 그렇다. 최근 들어 증여 상담 증가하고 있다고 함. 김종필 세무사님이었죠. 그래서 향후 추이 지켜봐야 함. 대대광 등 지방 그리고 수도권 일부는 증여 증가. 여기는 집값이 상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집값 상승하는 곳에서 보통 증여도 많이 일어난다. 게다가 양도세 중과 때문에 더욱 그렇다.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연도별로 알아봅시다. 2020년 이때는 9억 초과 고가주택 반드시 2년 거주했는지 따져보세요. 여기서 또 2년 거주니까 나는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아니야 상관없어 천만의 말씀이다. 조정대상 지역 불문 즉 모든 지역이요 모든 지역. 이래서 황당한 거죠. 자 21년 남은 주택 한 채 상태에서 순수 1주택이 되고 난 후 2년 보유해야 비과세 가능이다. 취득일로부터 따지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황당해요. 이제 아주 희한한 게 나올 때고 요거는 사실 좀 추가 해석 나와야 하는데 공무원분들이 워낙 바쁘셔서 좀 미리미리 내주면 좋잖아요. 우리도 좀 준비하고 그 전에 팔 거 팔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22년도는 상가주택 이것도 9억 초과 상가주택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주택만 비과세, 상가는 무조건 과세. 아무리 주택 면적이 커도 상관없다. 아무리 주택 면적이 커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심대출. 주택수 제외되는 사례가 아까 뭐였었죠? 어디 보자. 지방에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호 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 얘는 안 되는데 제발 이거는 대출 기준 그래서 세금과 대출은 다르다. 요것만 좀 잘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기사를 드릴 테니까 좀 봐주세요. 벌써 시간이 40분이 넘어버렸어요. 제가 항상 웬만하면 30분 내로 좀 끊으려고 하는데 약간 그러니까 기사 딱 3개 정도가 좋아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출 워낙 관심 많으신 것 같아서 에이 그냥 한 김에 하나 더 하자 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길어서 좀 부담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왕이면 도움되는 정보를 드려야죠. 시간도 중요한데 그쵸? 자 그래서 그런 거니까 제가 좀 한 거였고요. 기사 정리한 거 눈으로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첫 번째 기사 보실 분들 이거 포즈하고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 기사 이렇게 자 세 번째 기사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거 연도별로 특히 잘 알아두세요 이거.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안심대출 이렇게 됐지요? 좋아요. 자 9월 16일입니다 월요일.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잘 행복하게 보내셨길 바라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거는 그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어떤 믿음, 자신감,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못할 건 없다. 그래서 뭐든지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시면은 충분히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늘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그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뭔가 좀 작은 선물을 항상 주세요.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안 좋대요. 특히 심장에 되게 안 좋다고 하는데 뭔가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뭔가 일이 안 풀리면은 작은 선물 하나 주세요. 뭔가 맛있는 커피를 한 잔 먹는다든지 군것질 하나 하신다든지 아니면 책 같은 걸 본다든지 단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그럼 좋잖아요 기분이. 즐거운 음악을 듣는 것도 좋고. 네.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일리 뉴스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자, 9월 16일 데일리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